자, 22학년도 문제예요. 이화여대 22년도 문제, 2학년도 문제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문제 1번. 자, 두 개 문제가 나오는데, 자, 1-1번을 보시면요. 제시문 가의 세장과 제시문 나의 관상가가 보여주는 사고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비교라고 얘기를 하고, 비교는 대부분의 경우 차이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통점을 설명하라고 해서 아마도 세장과 관상가 이 두 개의 글은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항 1번에 제시문 가부터 읽어볼게요. 세잔이 바로 등장을 하는데요. 세자는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라고 해서 지적 원리라는 부분과 감각적 경험 요거를 결합하고 있는데 점이 아니구나. 선면색, 그죠? 선면색의 감각적 경험을 원통 원뿔 구로 환원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두 개가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의 이제 결합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다,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뭔가 다르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보면은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준다.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와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염두에 두고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 그대로겠죠. 추가적인 내용이 없고,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왜곡되어 보이는 이유는 쭉 읽어보시면 자,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원근법에서 벗어났냐? 그 이유는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대상을 중심으로, 그죠?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문단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적 원리, 감각적 경험을 합쳐서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해서 사물을 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원근법 이제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점이니까, 그죠? 대상의 시점, 그죠? 대상을 시점으로 공간을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회화나 뭐 이런 어떤 미술, 그죠? 그런 기법들과는 다른 새로운, 그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를 볼게요. 나에서는 이제 관상가가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줄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 차례 더 해주셔야지 이 제시문을 요약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관상가가 관상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장님, 달리는 자,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너그럽고 인자하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잔혹하게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관상가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혹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정반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그 근거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은 한편은 그렇듯하면서, 그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장님에서의 어떤 눈이죠. 눈, 시각적인 정보를, 그죠? 감지하는 눈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를 보는 눈으로 해석을 해서 현각자, 그죠? 깨달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달리는 사람은 잘 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하다가 체포를 되고, 그죠? 체포되니까 달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요상한 또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여인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순박한 사람이 볼 때는 추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자한 사람은 죽었을 때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잔혹한 사람도 죽었을 때의 모습, 그죠? 그 뒤에 일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관상가가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1차적으로,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예측해서, 그죠? 다양한 관점들을 다 감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술가고 하나는 관상가인데 전혀 전문적인 영역이 다른데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합쳐보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자는, 그죠? 기존의 관습을 탈피해서, 그죠?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했다라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상을 이런 식으로, 그죠? 단순화시켜서 환원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우리의 시점에서 벗어나서 대상 중심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봤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본 게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상가도 마찬가지죠. 관상가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 관점, 그 대상들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죠? 잠재성, 그죠?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점, 그죠?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물을 해석했다라고, 사물이 아니라 대상을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궤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만의 어떤 관점으로, 그죠?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시각적인 눈, 장님 보고 시각적인 눈, 형각자라고 본 거는 이 눈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죠? 그 궤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름 타당성이 있죠. 다들 타당성이 있긴 한데 요 두 개를 합쳐달라 그러면은 뭐 창의적인 발상, 역발상, 뭐 다양한 시각, 뭐 이 정도 내용 외에는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제 역발상이라든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아니면은 창의적 사고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답을 쓴다 그러면은 좀 약간 좀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답을 우리가 요구하는 제시문들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참신한 시각들 이런 것들 다양할 텐데 딱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문제 핵심이 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꼭 이 제시문이 아니라도 밝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좀 엉성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좀 공허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분석을 했더니 그런 것도 하나도 쓰잘데기 없이 그냥 참신한 시각이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좋은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공통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요약하는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약 내용이 오히려 더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이다,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문 가의 세자는 르네상스 이래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 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로 변화시켰으며 이거 대비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고 자연 속 대상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시하고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이라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라고 하면서 결국 핵심은 여기죠. 대상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기존 방식과 관점 대신에 자신의 관점으로 물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관상가가 나오는데, 관상가의 설명에 의하면 그의 관상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나 이런 표현들, 고정적 해석 이런 표현들 탈피하여 역발상 이런 어휘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접근과 해당 인물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 그죠? 그 사람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악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가능성들을 미리 점쳐본다는 거죠. 그래서 관상을 보려 하였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 이것도
말하자면 역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의 투식적인 해석법 알 수 없죠. 우리는 이런 표현들 극복하고 자신의 관점, 자신만의 관점이다. 자, 자신만의 관점으로 공통점을 설명하기에 좀 그렇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공통점은 둘 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네, 제시문들은 뭔가 진지하게 접근하도록 좀 분위기를 잡은 것 같은데 답은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1-2번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1-2번 문제는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제시문 다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유사성의 시각에서 제시문 가의 세잔의 작품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를 보시면은 주요 개념이 유사성과 상사성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제시문이긴 한데, 자,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유사성과 상사성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사성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유사성과 반대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 의무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성에는 원본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형이상학적 붕괴를 함축한다는 것은 유사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이상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본에 대해서, 그죠? 원본의 복체, 대상의 표상, 실제와 사유일치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형이상학인데 이런 것들이 유사성에서는 필요했는데 생사성에서는 이제 원본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게다가 또 원본이 없다면은 그것을 증언해야 할 인식론적 의무도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알아야 되는 의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사성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성의 특징은 유사성의 특징과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 나누는 기준은 상사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형이상학적이 붕괴하고 인식론적 의무도 없고 다양한 해석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주요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사성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19세기까지는 이제 유사성의 철학이 근대의식의 철학이라면, 상사성은 현대의 언어 철학이라서 어떤 시점, 철학이긴 한데, 철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거와 현대 철학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림에서 보면은 전통 회화는 아무래도 이제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회화는 이제 상사성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간 그런 미술 사조, 그런 사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사성만 가져가자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문제에서는 자, 유사성의 시각에서만 봐달라라고 했는데 원본이 있는 거죠. 원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잔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붕괴,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통이나 원뿔구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형이상학적인 거라서 세잔의 어떤 요런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원통 원뿔 구로 봐야 되는 인식론적 의미도 있겠죠. 의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인간의 다양한 시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다양한 시점이죠. 시점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점과 시선은 다양한 곳에서 그죠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대상은 그럴 수 없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봤다라는 것은 그죠 다양한 해석을 그죠 오히려 다양한 해석을 그죠 부정하는 요런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세잔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잔 작품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죠. 근데 제시문 다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원본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존재하죠. 그죠? 원통 원뿔 구 이런 것들이 이제 원본이 되겠고 이것들이 형이상학적인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인식론적 의무가 있는 것
거죠. 그죠? 원본이 존재하니까, 그죠?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1-2번 문제는 정확하게, 그죠? 출제 의도에 맞게 글을 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답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제시문 다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다 해서 원본의 전제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사성은 근대 철학 뭐 이거 요약하면서 나온 내용이죠. 의식 철학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유일하고 올바른 객관적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예술에서는 자연을 모방한 르네상스 유럽 전통형 르네상스 상사성은 현대의 언어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요약한 내용보다는 좀 더 그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더 좀 더 큰 틀에서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뭐 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죠 좀 상위 수준에서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자,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제시문 가에 의하면 세자는 자연 속 대상을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존재로 보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보고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본을 전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유사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 문장 주장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주의와 달리 빛의 변화에 의해 대상의 표면의 색이 변하더라도 입체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관점과는 굉장히 글이 조금 다른 모습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세자는 모든 자연 속 대상을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표현하였다. 이게 이제 형이상학이란 말을 써주면 좋은데 또 없네. 연결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통해 견고하고 계속 영구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이게 원본을 전제로 했다. 이 부분에 지금은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래 인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 원근법에서 벗어나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두는 공간 구성법. 이것이 결국에는 기하학적 사유, 그 다음에 원본의 재현을 추구한 유사성 기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시답안에서는 원본이 있냐 없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예시답안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 아래에 그죠 원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특징 있잖아요. 그것들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답안을 저와 같이 쓴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답안이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 이 수준의 답안은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세트 문항 안에 작은 소 문제이기도 하고 배점도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쓰는 것도 뭐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실하게 풀어본다 그러면은 원본 그 다음 그 이하 형이상학적인 문제라든지 인신록적 의무라든지 다양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이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렵죠, 그죠? 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즘의 트렌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화여대 푸는 학생들은 이 문제는 그냥 참고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오히려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